자, 먼저 여러분들은 미네르바역에서 출발해서 동물농장행 기차에 탑승한 여러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림 멋있죠? 자, 우리가 미네르바역에서 동물농장행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출발해 보고요. 오늘 우리 기차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맡은 나 익수 강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력은 얼마 안 되고요. 그냥 인문학이 좋아서 인문학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뭐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온 것 같기는 해요. 동물농장을 제가 세 번째 이제 푸른 가는 건데, 제일 처음에 우리 전문 강사님께서 강독을 해주셨고, 우리 연구위원회에서 또 한 번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다고 근 한 달 동안 고민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좀 기교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동물농장 책을 안 읽고 오신 분 있을까요? 혹시나 난 책을 안 읽고 왔다. 감사합니다. 안 읽고 오셨나요? 읽고 오셨습니까? 아, 그만큼 읽으셨군요. 야, 제가 어떤 거짓말 해도 다 먹힐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혹시 안 읽고 계신 분 있을까요? 화면상으로도 안 읽으신 분. 아, 예. 번쩍 드신 분 축하합니다. 네. 동물농장은 여러분 마음 먹고 읽으시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조지 오웰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대표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시면 1984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아주 내용이 깊은 책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시거든요. 오늘 여기 핵심입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게 동물농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액튼경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게 요즘 현대시대에도 통용이 되고 있고, 절대 부패가, 절대 권력이 왜 부패한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용할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풍부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농장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것은 민음사 이런 식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농장 책은 여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이 있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애니멀팜이라고 1945년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나온 책이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애니팜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음사에서 가장 많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책이 이 동물농장 책이 되겠습니다. 조지 오웰은요, 여러분 다 아실만한 분이실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은 이분이 본명이 아닙니다. 자, 질문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자, 손 드시고. 본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필명입니다. 필명. 조지 오웰은 본명이 아니고요. 필명입니다. 자, 본명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조미정 강사님. 에리가스 블레어. 정답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 건빵 드리겠습니다. 자, 받아가시고요. 네, 슈! 네, 맞습니다. 에리가스 블레어라고 합니다. 이분이 조지 오웰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지는 영국 수호신 세인트 조지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오웰은 런던의 강 이름에서 필명을 따왔는데, 친근한 이름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조지 오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이 이분이 어느 날 해밍웨이를 만났대요. 해밍웨이를 딱 떠서, 해밍웨이가 워낙 유명하니까 자기 소개를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에리가스 블레어입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해밍웨이가 좀 쳐다보면서 그래서 뭐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 필명은
조지 오웰입니다. 그랬더니 해명이 확 놀라면서, 아,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했다는 우화가, 설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명보다는, 조지 오웰이 더 이름이 다 알려진 그런, 사람이고요. 조지 오웰이 영국 문학사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고 하면, 전후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위는 필립 라킨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사람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저도 이 사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전후라고 했으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유명, 위대한 영국 작가 위에 1등이 필립 라킨이고요. 2위가 조지 오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영어 작가의 3위에 올라 있어요. 3위. 그래서 제가 1위는 누구일까? 그래서 질문을 내고자 내리세요. 자, 1위는 누구일까요? 우리 내리시고. 받은 사람이 하시면 안 되시죠? 자, 우리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한 누구실까요? 자, 큰님 말씀 나왔으니까 아무나 손 드시고 금방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래요. 온라인에도 누가 맞췄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드려요. 정원아 강사님 감사드려요. 네, 맞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영국 작가, 영어 작가 1위로 올라 있고요. 1000년 동안 검색에도 3위에 오른 조지 오웰의 영국의 영어 작가로서는 상당히 위대한 작가로 말하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지 오웰은 영국에서 또 영어 작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제가 이걸 연구하는 동안에도 이거 동물농장 하나만 지금 시급하고 들어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막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줄인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여러분에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구포역 좀 지났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분의 역할은 1903년도에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왜 영국 사람이 인도가 영국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찰로, 대영 제국 경찰로에도 복무를 해서,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사회주의 사회에 아주 그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병폐, 그 다음에, 악 같은 이런 존재를 많이 보면서,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작가로서 이렇게 돌아서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00, 전에 이게 동물농장은 1944년도에, 43년도 8월인가에 지어서 44년도 3월인가에서 약 넉 달 만에 다 지은 소설인데, 이미 동물농장은 내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생각이 있어서 그걸 빨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동물농장에 대한 평가는요, 이렇습니다. 정치 권력을 부패시키는 근본적 위험과 모순에 대한 뛰어난 우화이기도 하고요. 문학의 사회 비판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담긴 위대한 풍자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소설은 누구나 다 알만한, 이 사람은 누구다. 대진, 스탈린, 나폴레옹은 누구다. 그 다음에 스노우볼은 누구다라고 누구나 그 시대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내용인데, 왜 굳이 우화를 하고 풍자 소설을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조지 오웰은 풍자 소설로 이렇게 동물농장을 쓰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풍자 소설은요, 사실은 그 시대에 스탈린, 레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풍자 소설을 함으로써 상대는 이게 풍자 소설 자체가 풍자 대상을 우습게 만들고 풍자 대상에 대한 모욕, 경멸, 조소의 태도를 보이는 소설을 뜻하는 게 풍자 소설이기도 하고요. 이때 풍자 대상은 개인이나 제도, 국가, 인류 전체의 모순과 불합리 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자 소설에는 등장인물의 우행을 폭로하고, 그러니까 우행이란 어리석은 행동을 폭로하고 사악을 징벌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는 대상의 불합리나 모순을 폭로하고 교정하려는 과정에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래서 웃음을 해악이하고 조금 이게 비교가 되는데, 해악은 그냥 웃음 자체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 해악이라면 풍자는 대상의 불합리나, 그러니까 모순을 폭로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것이 해악과 풍자가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화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이 책은 왜 우화로 또 만들었을까? 왜 동물을 비유했었을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동물농장은 그 책을 만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알면 더 흥미있고 재밌지만, 이 책을 전혀 시대적 배경이나 선입견 지식이 없어도 이 책은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게 소련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연상이 되고, 우리나라가 아까 좀 이따가 저기 대구역쯤 가면 나올 텐데 우리나라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기 보시면 이 책은 독재 일반에 대한 풍자예요. 그 당시에 대한 소비에트에 대한 풍자하고 우화이기도 하지만, 우화로 만든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모든 독재 체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서 이 책은, 그래서 우리가 1940년 2차 대전 전후에서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우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혀지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농장을 쓰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일단은 스페인 내전에서 이 사람이 참전을 했었어요. 스페인 내전이라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랑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쨌든 스페인 내전에서 참전을 하면서 보여준 공산당의 비열한 행태와 권력 남용,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게 되면서, 나는 이 사회주의가 너무 싫다, 이러한 생각이 딱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골에 와서 양식장을 잠시 하게 됐는데, 그때 동물들의 특성과 성찰을 잘 알고, 동물을 비유해 쓰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레닌이나 스탈린 등의 이상과 실제 사회의 간극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좋다, 더 전체가 다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한 사람만 잘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 모토 자체는 전체가 다 잘 살자, 이러한 간격에서 오는 오해에 대한 오해니 불만을 보고 간격을 보고 표시하게 된 게 이 동물농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의 사회와 이상적인 모습을 비교하며 독재적 체제에서 인간성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동물농장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동물농장은 이러한 전반적인 쓰게 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오웰은 왜 쓰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가 정치색도 드러나기를 원했대요. 그러는데 조지 오웰은 정치적 글을 예술로 성화할 만큼 수려한 글솜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농장 같은 우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농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게 다 알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책 내용 보면 뒷장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뒷장 있는 걸 내가 처음에는 뒷장 있는 것을 내가 정리를 했는데 이 뒷장은 다 공개가 돼가지고 이거를 제가 뭐 정리하는 데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내가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탈린은 결국 나폴레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쫓겨난 사람은 트로츠키. 그 다음에 돼지들은 볼셰비키. 복서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스킬러라고 저는 오늘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대전역 쪽 가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올 텐데 스킬러하고 복서의 두 인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내가 연구해서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책 내용이 다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내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지 오웰이 하나하나 사건에 모든 시대적 어떤 사건을 연관시켜서 하는 거예요. 외환관 전투다, 뭐 동물 재판이다 이런 거 다 여기 보시면 그죠? 풍차 전투다 이런 게 다 이렇게 시대적 사건과 연관해서 동물농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빗대어서 보신다 그러면 더욱더 동물농장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우측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트로츠키. 칼 마르크스. 네? 칼 마르크스. 또, 그 다음 중간에는 스탈린이고, 오른쪽 트로츠키. 네, 트라츠키입니다. 맨 우측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차진석 코치님, 마르크스 맞습니다. 칼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메이저로 막 전설하고 맨 처음에 나온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볼 트로츠키고요. 스탈린은 이렇게 나폴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도 보시면 조금만 이 책의 내용을 읽어가시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소련하고 지금 스탈린 소련의 국기하고 지금 동물농장의 국기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의 뿔과 말굽 다리. 여기 보시면 식탁보에 그죠? 힘사의 팔굽과 뿔을 나타내는 것은 구소련의 깃발. 실제로 공산주의의 상징적인 깃발이에요. 여기 보시면 너무너무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녹색은 드넓은 농장. 그죠? 그리고 말굽과 뿔은 농장 동물을 합친 거고요. 녹색 깃발, 녹색 식탁보는 빨간 기, 그죠? 혁명.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도 소비에트 혁명기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조지 오웰은 하나를 해도 이렇게 연관해서 참 맞아, 뭔가 모르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재밌지만 또 알면은 더 의미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 이런 내용 몰랐는데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야, 참, 조지 오웰이 영국에서 책을 출판 못하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게 동물과지만 그 시대에 보면 누구나도 알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책을 출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같으면 사실은 그 시대에 이런 책을 낼 만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0세기의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치적 소설이 예술로 승화시킨,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스노우볼이 동물농장의 계명이 이랬어요. 그죠? 요약. 자, 우리 선생님, 강담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다 읽어보시겠어요?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2. 네 다리로 걷는 자와 날개를 걷는 자는 모두 우리 편이다.
3.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4.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5.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6. 동물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돼지들이, 그러니까 스노우볼이나 나폴레옹이 모든 동물들의 해이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게 왜 유학을 보시면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인간은 나쁘다는 맞는데 그 말이 핵심이지만 다른 동물들이 글을 보는 동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른 동물들이 특히나 당나귀가 A, B까지 외우고 CD 외우면 A, B를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다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항의를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두 다리인데 그럼 저도 나쁜 거니까. 아, 너희들은 날개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네 다리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새들도 좋다 이랬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가 이 7 계명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결국 이것이 나폴레옹이 그 스노우볼을 쫓아내고 이제 딱 그 정권을 잡으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나폴레옹이 드디어 권력을 잡고 나서 최초로 드러난 최초의 그 독재의 모습을 드러난 장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책 읽었다면. 네? 우유 먹는 거. 맞습니다. 우유 먹는 거. 우유 먹는 거였어요. 동물, 소가 나와서 우유를 날아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유가 없어졌어요. 그죠? 계란도 없어지면서 그게 뭐냐면 모든 분배는 공평하게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우유가 가져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서서히 독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변형돼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돼지들이 똑똑해야 된다라고 선동한 동물 이름이 뭐죠? 스노우볼은 쫓겨난 사람이고요. 쫓겨난 돼지고요. 네? 스킬러죠. 나중에 스킬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조금만 합심해서 일을 하면 전부 다 평화롭게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동이라고 처음에 표현했지만 나폴레옹이나 스노우볼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이저 농장에 존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아마 금방 아시죠? 폭동이 일어난 원인이 뭐죠? 술 먹고 먹이를 안 주는 바람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들이 먹이 농장을 쫓아다니다가 존슨이 충돌 왔는데도 배고파 죽겠다고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 원래 목적이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노우볼이나 그 농장에 있는 나폴레옹이나 스노우볼은 처음에는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할 생각이었어요. 전부 다 평범하게 전체가 공평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있었는데 요약하면서 이것도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만든 그 요약이기 때문에 채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돼지가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으면서 서서히 변질돼 가는 거죠. 그것이 뭐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권력을 잡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자, 처음에 기존 권력의 부패를 보고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면 딱 생겨요. 그래서 딱 두 번째, 내가 부패를 바꿔서 살기 좋은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초기 권력자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내가 앞에 이거 존슨이라는 나라 그 옆에 왕족이 잘못 정치를 하니까 내가 바꿔보겠다.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뜻에 안 맞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꾸 법을 만들어요. 만들고 또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쓰는 거야.
처음에는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 어떻게 했습니까? 협력하고 의논하고 했죠. 근데 자꾸만 의견이 틀어지니까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을 쫓아내게 되면서 일당독재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와, 같이 잘 살아보자. 같이 노력해서 우리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데 왜 네가 안 따라주지? 네가 없으면 될 것 같아. 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자꾸만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차지하려고. 그죠? 독차지하면 내가 뭔가 추진 있게 밀고 나가면 잘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독재가 생기는. 그래서 5번째 보면 자기가 아니면 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자기 당차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만이 이 정치를 바꿀 수 있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잘해놨는데 자꾸 내쳤잖아요. 자기 안 맞는 사람 내치고 숙청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놓으면 자기의 생존 위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치안을 강하고 여기 나폴레옹의 치안을 강한 게 누구죠? 개 9마리 보안 그죠? 자기 다 얘가 접근을 못하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 물어 죽이고 숙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 권력의 연장선에 있거나 더욱 부패한 권력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맨 처음 말하는 게 뭐죠? 맨 처음에 내가 기차 타기 전에 말한 게 뭐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권력을 지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해 놨잖아요. 무슨 분리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죠. 근데 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된 나라냐는 솔직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다 보면 놓기 싫은 거예요. 또 내가 놓으면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했는데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왜 그렇습니까? 나폴레옹이 두 다리로 그렇게 생기죠. 그죠? 두 다리에 딱 산소는 채찍을 들고 그리고 숙청을 하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는데 뭐죠? 내가 관리를 잘하려면 그런 데 자야 돼. 그래서 동물은 이불을 덮는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폴레옹 술을 마시지 않나요? 너무 마시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너무 과도하게 술 마시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계명이 자꾸 바뀌는데 동물들이 눈치를 채나요? 왜 그렇죠 그게? 무식하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처음에 그 당나귀가 그 노인 당나귀가 야 저런 말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게 바뀌는 거를 쓰는데 누가 사다리가 두닥 떨어지면서 막 난리가 난 적 있죠. 스노볼이 그 스킬러가 접고 있는 거를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 돼지인지 누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선한 좋은 의도로 내가 개혁을 하지만 이렇게 자꾸만 계명이 바뀌고 변경이 돼요. 누구 좋으라고? 이게 결국 동물의 농장들이 좋으라고 이렇게 바뀐 건가요? 절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쭉 나옵니다. 그죠? 역대 대통령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민주국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어느 시대 때부터 했을까요? 김정삼 정도. 노태우. 노태우 정도까지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승만 정권에는 12년 정도 독재 정권이 했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는 18년. 자 전두환은 7년이었죠. 전두환이가 노태우를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재를 세울 그 후임하려 하다가 우리나라 그저 직선제 세우는 것 때문에 노태우가 됐어요. 그죠? 근데 저는 요 대통령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진짜 민주화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딱 요까지는 여러분. 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대는 전부 다 요거는 민주주의가 되기 전, 여기 전두환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전두환이가 노태우가 태우려고 지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못하겠다. 대문에서 했는데 결국 노태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왜 김영삼까지 한뭉탱이로 묶어놨을까요? 김영삼이도 결국에는 야당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여당 그 대표로 나서 결국에는 노태우 편에 서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요 밑에가 14대까지가 일명 말하는 한 당의, 그죠? 한 당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김대중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최초로 야당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여기 보시면 1998년 우리나라도 그 50년 정도까지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저기 동물농장에 7계명에서 개정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승만이 대통령에게 발췌개헌이죠. 발췌개헌. 자기 유리한 딱 발췌개헌에서 투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52년 여기 보시면 개헌 분위기 속 기리 표율로 통과해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54년 4.4.5 개입으로 이승만 장기 집권시 됐고 그죠? 60년 4.19 혁명 최초 합법 개헌에 있었지만 이것도 보시면 바로 자유당 부패 세력 단죄 목적으로 소급 입법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일으켜서 국회의원 얼길 없이 국민투표로 개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유신정권 18년 장기 집권을 해서 유신정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죠? 7년 단임제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언한 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자기가 딱 정권을 잡으면서 7년으로 단일로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정통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전두환도 결국에는 군사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정통성 인정받지 못하고 그 제대로 된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5.18 민주항쟁, 부마항쟁 이런 건 전부 다 계속 쳐내고 지문 학자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동물농장에서 보는 그 동물속청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왜 우리나라가 노태우를 또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그냥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옳다 그러면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제가 이거 다룰 때 하려다가 혹시 여러분 오래된 땡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땡전. 9시 땡 치면 아무리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나도 전두환 대통령의 사건 보고를 먼저 얘기해요. 무조건. 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뇌 교육을 있기 때문에 직선제가 일어나서도 정부에서 말하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래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최대를 열겠습니다. 군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고, 김영삼이가 왜 3당 합당해서 여당 후보로 되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야당 쪽에서 진짜 탄압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펴기에는 야당 쪽에 서면 결국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명 말하는 타협을 한 거지, 타협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노태우가 김영삼까지 묶어서 제대로 된 민족 50년 역사에서 50년 동안 제대로 된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가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세대에 와서서야 우리나라가 최초로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그게 겨울국 2000년 시대에 와서야 된 거예요. 동물농장과 비교해서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7계명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뀌면서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박정희가 대통령 해야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신뢰한 게 5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윗사람이 얘기하면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함정이다. 저는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데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김영신 강사님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인 황지우는 대한민국 헌법을 일러 가련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변태송 육자에게 차지한 목욕당한 여인의 일생을 비유한 것이다. 1948년 제정된 이래 불과 40년도 못 되어 9차례나 개정된 격동의 정치사였으니 말이다. 시정일관 헌법의 골관의 민주공화국의 외형은 유지했지만 내실과 운영에는 반민주 요소가 강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 본 것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만 발췌 개헌할 때만 민주주의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박정희 대통령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어. 전두환 땡들, 야, 전두환 대통령 진짜 큰일 했구나.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위인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승만 위인전이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우리 때는 있었지 않았나요? 이승만 위인전 어느 책에도 꼽혀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꼽혀있을 거예요. 물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인민학살, 사람학살, 반민주적인 문제는 다시 재평가돼야 된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동물농장의 구 스탈린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물농장이 굳이 그 시대에 만 쳐다볼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의 역사하고 똑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